안녕하세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권주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2021년 주택시장 전망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2020년 주택시장은 되게 혼란이 지속됐습니다. 심지어 전세가까지 불안정성 보이는 등 되게 엄한 부분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심리 요인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 확대로 이어지는 심리 요인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정책이 과연 적당한지 그 관련해서 한번 저희가 짚어보는 것을 배경으로 삼고 여러분과 이 시간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20년까지의 주택시장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 어떤 것들이 통계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반영돼서 나타나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특히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 어떠한 방식으로 불안정성이 이루어졌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수급 불안정으로 연결됐는지 그 관련해서 과연 정부는 수급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과연 그런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본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수요 억제를 했던 정책이 조금은 좀 틀을 변환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망하다 보니까 가격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고요. 수요에 억제를 둔 지금까지 주택정책 기조가 좀 불안전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 측에 우리가 방금 많이 얘기하는 것이 가구 수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1인 가구.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기자회견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형태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거는 바로 가구 수의 증가고 그 뒤 배경에는 1인 가구 증가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아마 미흡한 부분이 생각이 들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택지 개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 개발이 이렇게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 공급 실적이 대폭으로 증가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또한 우리가 잘 아시면 저금리가 계속 지속됐었고 그거로 통해서 부동자금이 갑자기 급증하는 그런 부분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여건이 수요 측으로 봤을 때는 많은 부분들이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거기에 최근에 있었던 GTX나 제3기 신도시 등등등 해서 공공이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 정책이 전체적으로 개발 사업이 되고 개발사업 여건상에서 보상금이 대규모로 풀어질 수밖에 없고 한 2, 3년 후 정도 보면 한 거의 50조 이상 자금이 풀어질 텐데요. 이제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 한다면 과연 지금까지 수요 억제를 했었던 정부의 정책이 과연 적정한지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전체 규제 적정성 한번 좀 들여다보고요. 심리 맞춤형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했었던 LTV, DTI 여러 가지 형태의 금융정책에 강화를 했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유효했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2020년까지 주택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지 공급이죠. 2011년부터 택지는 급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은 인허가 물량도 감소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보통 5년에서 길게는 7년까지 주택 공급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급 부분들을 재정비나 정비사업을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것도 여러 가지 규제 혹은 시장 여건의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인해서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2015년 이후에 주택 인허가 실적이 감소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감소하는 실적의 대부분은 어쩌면은 택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않을까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부동산에서 발표하는 이제 수급지수가 있는데요. 이 수급지수를 장기적으로 보면은 호드리 프리스카 필터링을 통해서 저희가 변동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이 매매는 수급이 전체적으로 안정적이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진폭이 커지게 되고요. 진폭이 조금씩 작아지면서 수급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부분이 있고요. 오른쪽에 전세를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오른쪽으로 급하게 상승 부분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매매 시장의 불안정성도 있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전이가 돼서 전세 시장의 수급이 계속해서 불안정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특히 2020년 들어서 전세 수급에서의 수요가 급격하게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전세 가격의 급격한 상승
뭐 다른 지역의 확산 뭐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 7월 달에 있었던 2020년 7월 달에 있었던 임대차 3법 등의 영향이 많은 부분 시장에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본다고 한다면은 공급 사이드에서 택지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다음에 정규 사업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주택 물량이 공급돼야 될 텐데 그 부분도 그렇게 쉬워 보이지가 않다. 뭐 그래서 공급 여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작년쯤에는 이제 정부가 많은 공급 대책에 의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공급은 여러분 알다시피 최소한 2년 내지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럴 사이에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정책을 통해서 수급 불안정을 잠재울 수 있는지 해야 될 텐데 그 보는 것이 바로 수급 지수를 보게 되면 전세가 훨씬 더 불안정되고 있다는 부분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020년도에 가장 중요했던 것들, 물론 이제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 뽑았습니다. 임대차 3법 문제하고 보상금 관련 한번 뽑아봤습니다. 먼저 임대차 3법을 보게 되면 2020년 7월 달에 임대차 3법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7월 말이죠, 정확하게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이루어졌던 것이 1989년도 12월 달에 임대차 보호법에서 전세 임차 가구에게 1년 정도 계약 기간을 보장해 줬는데 이걸 2년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가 강화된과 동시에 물론 전세 입자 보호라고는 아주 되게 중요한 가치가 있죠. 이분들의 주관적 위해서 하는 건 맞는 얘기인데 이제 이걸 통해서 갑자기 더 미리 전세 가격을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전국이나 서울이나 6대원에서 보게 되면은 12월 이후에 누적적으로 3개월 후, 6개월 후, 9개월 후, 12개월 후 보게 되면은 서울 중심으로 급격한 전세 가격의 상승세, 그것이 6대 강역시로 번져지고 그것이 결국은 전국으로 확산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물론 한 6개월, 9개월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서울이 가지고 있는 상승세는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뭐 다행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만약에 2020년도 우리가 봤던 임대차 3법과 똑같다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7월에 있었고 8월, 9월, 10월까지 총 3개월 동안 서울은 4.2% 전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게 이제 종합지수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6대 강역시가 서울에 못지않을 정도로 급격하게 상승폭을 줄여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역시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을 했고 그것이 6대 강역시로 확산되는 모습.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6개월이나 9개월 정도는 상승세가 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수급 불안정이라는 부분들, 시중에 나와 있는 전세 물량이 없다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뉴스나 어떤 신문 기사를 통해서 자꾸 드러남으로 해서 발생하는 안정되었던 전세 시장에서 수급 불안정성,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심리적인 어떤 불안정성으로 증폭이 돼서 전체로 가격 상승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 여전히 저희들이 볼 때는 한 6월까지는 불안정성은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보상금입니다. 3기 신도시 공급 확대 발표했고요. 뭐 그거 이외에도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많은 중요한 개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GTX 등이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본다고 한다면은 2022년까지 혹은 2023년까지 보상금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총 한 52조 원의 보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추정치이기 때문에 경우나 상황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자금이 풀릴 것이다. 이 중에서 통상적으로 한 40에서 50%가 부동산 시장으로 이입된다고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럼 한 20조 원 정도가 부동산으로 다시 이입될 수 있겠죠. 이거는 2019년 기준으로 주거용 건설 투자 금액 100조 원의 거의 20%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와 같이 함께 본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저금리가 지속됨으로 해서 시중 유동성이 많아지는 건 당연하고요. 그걸 통해서 최근에 보면 2019년 4분기부터 갑자기 부동자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부동자금은 물론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 현금 보유액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금액 전체다가 그렇게 어떤 투기적 목적으로 쓰일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부동자금 그 규모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와 맞물려서 만약에 보상금 등을 통해서 풀리는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이나 아니면 그 주변 여건에 계속해서 쌓여 있다고 한다면은 역시 주택 수요 부분에서의 조금 불안정성은 지속되지 않을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 말씀드리고 이제 올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매매 가격 기준으로 호드리 프리스카 필터를 하게 되면은요, 전국과 서울을 보시게 되면 서울은 나름대로 좀 안정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계속 상승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매매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더라도 안정적일 텐데 서울의 경우 전세 가격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앞에서 봤던 임대차 4법의 영향이 계속 이어질 거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전국 매매 가격뿐만이 아니라 전세 가격 둘 다 급격한 상승 모드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추세가 올해 1분기, 2분기 지나면 많이 완화될 거라 예상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수급 불안정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이 확산되고 실제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상승이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올 한 해 우리가 봤을 때 주택시장 전망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로 본다고 한다면은 정부가 작년 한 해 혹은 그 이전에도 공급 계획에서 발표하고 있고요. 아마 행정력을 동원해서 많은 부분 공급을 채우려고 노력할 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리 불안은 시간은 걸리지만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을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시장 전망을 아파트 가격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매매 가격보다는 전세 가격이 높을 것이다. 왜? 지금 보시다시피 왼쪽에 그려다 보다시피 매매 가격은 안정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서울은 전세는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고요. 특히 서울보다는 수도권보다는 전국이 더 상승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서울 수도권은 많은 지역이 이미 규제로 묶여있기 때문에 규제가 풀려 있는 부분들, 아직은 규제가 안 부과되는 부분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 가격은 수도권을 제가 많이 높다고 설명드렸는데 5% 전망을 했는데 그 이유는 서울과 수도권은 전세 시장이 워낙 강세입니다. 전국 대비.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3기 신도시, 그다음에 주변의 어떤 개발 여건들, 거기서 발생하는 뭐 사전 청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세 수요는 서울에서 분산되지만 그것이 분산되더라도 수도권을 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매보다는 전세가, 특히 매매는 서울보다는 수도권, 수도권보다는 전국이,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은 서울보다는 수도권, 전국은 서울보다는 조금 높은 정도지만 수도권이 가장 높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망을 해 봤는데요. 결국 보면은 정부 정책이 가지고 있는 공급 확대책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급 불안정이라는 부분들이 심리로 연결되면은 지금 저금리나 유동성과 한복적으로 봤을 때에는 수요가 가지고 있는 구매력이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 때문에 심리가 훨씬 더 유효화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수급 불안정을 해소시킬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공급에 대한 어떤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그 여건을 좀 만들기 필요하게 들고요. 그다음에 중장기를 본다고 한다면은 수요 억제가 중요한 건 압니다만은 중장기로 보게 되면 수요 억제보다는 수급 관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와 함께 금융정책 같은 경우는 양적 규제보다는 조금 더 이 시장을, 주택시장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 연결돼서 어떻게 해야 유동성을 우리가 많이 분산시킬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할 부분이 있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올 한 해 정부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공급이 잘 될지를 지켜보면서 저도 함께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